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건코리아의 조병천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매우 심각할 시기에 기업이든 관공서나 또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곳에서 하던 것들을 전부 이제 재택근무라는 이제 형식으로 다 돌아서게 됐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들이 바로 인터넷과 컴퓨터의 조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시행을 여러 번 하려고는 했었으나 쉽게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접근하지 못했었는데요. 사실 어처구니 없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단번에 실행된 케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 재택근무의 효율을 알게 된 기업들의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택근무를 계속 유지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습니다. 물론 1인 기업이나 소기업은 많이들 그렇게 이미 하고 있었죠. 사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스마트 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워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구기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스마트 스토리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구기모 강사고요. 올해 딱 15년 차 강의를 하고 있고 기업이나 관공서, 학교 이런 곳에서 스마트 워크, 소셜 미디어 마케팅, 여러 가지 트렌드적인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강사요. 네. 그 코로나 때 이제 집에서 주로 원격으로 강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좀 그 실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한 거하고 네. 집에서 이제 카메라와 모니터만 보고 강의를 많이 하셨을 텐데 좀 어떠신가요? 저는 집에 있는 게 훨씬 좀. 아, 그런가요? 네. 아, 일단은 반바지 입고 네. 네. 반바지 위에는 입고. 차려 입지만 네. 반바지 입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방에 가서 약간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말 제가 정말 색다른 경험인데 그날 하루에 제주, 부산, 서울 강의를 다 했거든요. 이게 사실 그러네요. 오프라인이면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제 강의 컨텐츠랑도 잘 맞고 환경적으로도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그래서 아직도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원격으로 하는 곳들이 아직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격으로 지금 강의하는 게 사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강의도 사실 많이 늘어났어요. 주변에 네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격으로 또 많이 찾는 경우가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기업의 교육 담당자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게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연수원을 이제 다 통으로 빌려서 네. 이제 식사부터 그다음에 이제 숙식을 다 제공해야 되고 근데 중간에 그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가끔 사고가 나거나 혹은 누가 아프거나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담당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고 다 집에 있으니까 전혀 신경 쓸 게 없고 오히려 비용도 줄고 하다 보니까 훨씬 또 그분들도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제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말씀하시면 장점만 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단점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강의라는 게 이 강사와 그다음에 수강생들의 이렇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도 사실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재밌게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원격으로는 그게 좀 제한적이잖아요. 맛이 좀 떨어진다고 네, 말이죠. 맛이 좀 떨어진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코로나 이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근무, 그래 리모트 워크 등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사실 그 이전에는 그런 거에 대한 흥미도 없던 분들이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서는 원격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기본은 이제 스마트 워크가 바탕이 되겠죠.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 기초적인 거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스마트 워크는 뭐고, 그다음에 원격 근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것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 워크 하면은
굉장히 뭐 어렵고 네, 복잡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과거에도 있던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 워크의 시작은 그 낭비를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나 일주일 혹은 나의 일과를 잘 살펴보면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고 계속 낭비를 제거하다 보면은 필요한 것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말 스마트 워킹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개념, 그러니까 낭비를 제거하고 필요한 거에 집중하는 게 저는 스마트 워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업무와 그다음에 스마트한 도구들을 잘 매칭시켜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저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원격 근무를 하기 위해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런 도구들을 잘 선택해서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을 좀 믿어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보이는데, 믿고 맡기고 그다음에 그걸 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은 출근을 해서 상사가 눈앞에 보이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하는 어떤 그 제스처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집에 있다 보면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정말 사무실 같은 환경을 집에 구축해 놓고, 그다음에 일하는 시간도 정말 정말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집안의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개인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스마트 워크를 좀 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동료 간의 또 신뢰도 굉장히 필요로 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것들이 있어야 뭐 눈앞에 없어도 이 친구가 그러니까 결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니까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데 스마트 워크가 그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스마트 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도구로 이제 넘어가면 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딱 켜고 제일 먼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웹브라우저죠. 그렇죠. 네. 네, 네. 저도 그러네요. 네네네. 일단 하면은 한동안은 웹브라우저 아니면 이메일을 먼저 열어보는 그렇죠. 그런 습성이 좀 근데 있네요. 이메일을 열어보기 위해서도 웹브라우저를 실행해야 되고, 예. 캘린더나 뭐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더라도 웹브라우저를 열어야지만 접속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인 크롬, 그리고 이제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웹브라우저는 종류가 많이 있지만 이 웹브라우저를 그냥 인터넷에 접속하는 형태로만 쓰는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좀 더 스마트하게 이런 그 웹브라우저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크롬 브라우저에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롬 웹스토어라는 곳에 접속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고, 또 아이폰 사용하신 분들은 앱 스토어가 있듯이 이 크롬 브라우저는 크롬 웹스토어라는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접속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스토어 검색이라는 부분에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카테고리로 가서 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업무에 맞게 또 검색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 재밌는데요. 네, 이게 원래 어썸 스크린샷이었는데 네. 이게 번역이 됐나 봐요. 멋진 스크린샷. 어. 네. 그래서 멋진 스크린샷 및 스크린 레코더인데 그냥 멋진 스크린샷까지만 검색을 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했을 때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때는 별점이 좀 높고 그 옆에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별점을 체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설치한 사람이 아니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저게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검색의 네, 정확도가. 그래서 가능하면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별점과 숫자를 좀 확인해서 네,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제가 요거는 요새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라서 메타버스를 제가 검색해서 위키백과에 접속을 한 화면입니다. 여기서 방금 설치한 멋진 스크린샷을 실행하시면 위쪽에 이제 메뉴가 두 개가 나와요. 캡처랑 레코드가 나오는데 레코드는 영상 캡처인데 오늘은 이제 영상 캡처에 대한 말씀 드리지 않고 캡처 부분으로 탭을 옮긴 다음에 위쪽에 가운데 보시면은 빨간 박스 안에 풀 페이지라고 써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게 확대한 모습인데 네. 네, 요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위키백과의 아래쪽에 보이지 않는 전체 화면을 전부 다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윈도우 11에서는 이게 원래 그냥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뭐 R 툴반이 네이버 툴반이 구글 툴반이 이런 것들 쓰셨던 분들은 이 기능에 대해서 아실 텐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화면 캡처를 할 줄 모르셔서 스크린 캡처하고 그림판 붙여넣기 네, 그렇죠. 자르고 이렇게 만약에 페이지가 길면은 막 11장씩 잘라야 되고 근데 이거는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전체가 네, 그냥 캡처를 풀로 할 다 수 있죠. 캡처가 네. 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다시 크롭하실 수 있고 간단하게 이렇게 블러 처리라든가 뭐 박스라든가 화살표 글자 뭐 이런 것들을 적으실 수 있고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나시면은 바로 다운로드를 눌러서 이걸 PNG나 JPG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거 따로 프로그램 없이 그냥 웹브라우저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랭귀지 리액터라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네, 요거는 두 가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넷플릭스고 두 번째 유튜브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쓰실 필요가 없고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 돼요. 유튜브에 가시면 설치 후에 유튜브에 가시면 처음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런 팝업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번역 언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유튜브 자막 언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자막 언어를 영어든 뭐 독일어든 일본어든 상관없어요. 전 세계 어떤 언어든 그 언어가 있을 때 그 아래쪽에 번역 언어를 한국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 이제 테드 영상인데 위쪽에는 영어로 써 있고 네 독일어로 써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한글로 이게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분이 하는 말이 다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내보내기를 선택하시면 이 영상을 보지 않고도 이런 내용들을 그냥 글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에는 어떤 필요한 영상이 없을 때 해외 영상을 이제 영문으로 찾으면 사실 제가 영어를 잘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알아듣기 좀 어려운 뭐 그런 영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언어들인 경우에는 이걸 쓰시면은 한글 번역이 다 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확장 여기서 프로그램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번역률은 좀 어때요?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기계 번역이 있고 네. 인간 번역이 있는데 기계 번역은 제가 이걸 처음 썼을 때는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영상이 한 3년에서 4년이 넘어간 영상들 있죠. 조금 오래된 것들은 인간 번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인간 번역은 의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 번역이 직역이면. 그래서 인간 번역이 활성화가 되는 영상들은 거의 100%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AD 블록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광고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치만 하고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정말 우리의 눈을 아주 불편하게 했던 그 광고들이 싹 제거가 돼서 깔끔한 그런 웹페이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웹페이지의 가독성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튜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네요. 근데 광고가 자꾸 나가야 유튜브 이게 돈이 되지 않나요? 광고는 네, 유튜브 광고는 이걸로 차단이 잘 안 되고요. 그냥 웹페이지에 웹페이지에 나오는 네, 그 배너 광고, 광고들만? 팝업 광고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렇게 그 광고 나오는 거 차단되는 앱들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유료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저 프리미엄 쓰고 있어. 프리미엄. 예, 저는 프리미엄을 쓰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는 신문이나 책을 이용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했잖아요. 사실은 뭐 지금도 사실은 책을 통해서도 저도 많이 이제 수집을 하는데 이제 인터넷 시대에는 뭐 사실상 이제 검색 뭐 뭐든지 다 검색을 하는 건데 사실 검색도 그냥 일반 사람이 보통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것들을 조금 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낸단 말이죠. 네. 그 키워드 중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거기 뭐 자신만의 좀 노하우가 있으면 검색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팁을 좀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검색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 40대다 보니까 그 종이로 돼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익숙함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책은 이북을 보고요. 그다음에 일간지랑 주간지는 종이를 좀 선호합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할 때는 뭐 대표적인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포털 사이트들이 있죠. 뭐 네이버, 다음, 구글. 네. 그래서 제가 구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왜 구글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제가 슬라이드 좀 준비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메타버스, NFT, 마이데이터 이 키워드가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우리 사실은 한 5년, 10년 후에 나올 키워드들이 좀 빨리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네. 부분인데 그래서 메타버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메타버스를 검색했더니 파워링크 광고가 나오고요. 다음에서도 광고가 먼저 나오죠. 근데 구글에서는 정보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때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여행을 가시거나 뭐 맛집을 찾을 때는 그래도 네이버가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구글에서 더 효과적인 검색이 가능하다는 건데 제일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먼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AI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AI.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검색을 하는 것과 AI라고 검색하는 건 사실 동일한 건데 뭐가 더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냐면 AI로 검색하는 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한글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검색하는 것보다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고 검색하는 게 훨씬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한글로만 검색해요. 근데 영어로 검색하면은 이 숫자가 보통 뭐 몇십억 개씩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것들이 좀 느껴지실 때는 영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AI에 대한 위키백과 영문판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크롬을 떠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웹브라우저들은 이렇게 번역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한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하실 때 한글보다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제 구글링을 할 수 있는데 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일 타입.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하고 파일 타입 콜론 확장자. 그러면은 그 확장자로 되어 있는 파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이트 검색인데 키워드를 쓰고 사이트 콜론 URL. 예를 들면은 나는 뭐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안에 있는 자료만 찾겠다. 그러면은 키워드 쓰시고 사이트 콜론 snu.ac.kr.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자료를 찾고 싶다 그러면 사이트 콜론 하버드.edu. 그렇게 사이트를 쓰셔도 되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아니 그러면 사이트에 그냥 접속해서 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잘 안 나옵니다. 네. 왜냐면은 그 검색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자료가 있어도 그 사이트 자체의 그 기능이 그걸 잘 찾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사이트 검색을 하면 좋고요. 이걸 조금 응용하면은 도메인으로도 검색이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snu.ac.kr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snu를 빼고 사이트 콜론 ac.kr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죠. 이거를
사용을 만약에 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검색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네이버에 가서 우리나라 300개 넘는 대학교를 다 찾아서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장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이트라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뒤에 도메인만 조금 우리가 자주 쓰는 도메인, 예를 들면 정부기관 자료는 뭐 go.kr, 비영리단체 or.kr, 뭐 연구 리서치이기 때문에 re.kr 쓰는데 이게 도메인 몇 가지만 넣고 검색을 하시면 그냥 검색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정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구글에서 구글 검색 방법 이렇게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그 많이 나온 자료 밑에 영상들이 나오는데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제가 나오니까 그것도 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지 검색 제가 제 인생에 이 차를 탈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롤스로이스 팬텀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네, 타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뭐,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네, 네. 아무튼 검색하신 다음에 이미지 탭을 누르고 오른쪽에 도구를 클릭하시면 그 아래쪽에 한 줄이 생겨요. 여기서 크기별로, 색상별로, 유형별로, 시간별로, 이제 저작권, 사용권별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핑크색 롤스로이스가 과연 있을까? 네, 그래서 색상을 누르고 핑크를 눌렀더니 진짜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 참 어려운데 저 핑크색을 엄청 좋아하는데 롤스로이스 핑크는 좀 과하다. 아무튼 이렇게 색상별로도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을 갖고 역으로 검색하는 방법들도 있고 구글을 여러분들의 업무의 검색 도구로 쓰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마트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가 정보를 찾아간 거라면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보가 찾아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찾지 않아도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제 구글 알림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렇게 검색창에 구글 알림이라고 검색하시고 접속하시면 알림이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자주 검색하는 단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등록하고 옵션 표시를 키면 여기에 이 단어가 인터넷상에 발견이 될 때마다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등록한 키워드들인데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제 이름도 있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누가 제 욕을 하면 제가 바로 잡을 수 있는. 네. 겨울마다. 그런 용도로. 네. 근데 겨울마다 와요. 네. 그래요? 네. 기모 후드티 뭐 이런 거. 기모 후드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고 우리가 사실 그 컴퓨터에서는 웹브라우저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카톡입니다. 네. 네. 카톡에도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의 검색창에서 뉴스봇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나서 이렇게 그 대화창에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키워드 제가 마이 데이터라고 썼는데 마이 데이터를 쓰고 받기를 누르면 언제 받을 거냐 그러면은 오전 8시 선택하면 마이 데이터에 관련된 뉴스를 아침 8시마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키워드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새 뉴스 뜨면 좋으라는 설정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카톡이 몇백 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아주 스마트하게 카카오톡으로도 뉴스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구글이나 뭐 이렇게 카카오 말고 당근을 그런 걸 좀 써요. 제가 사고 싶은 근데 이제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걸 키워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누군가가 그 판매하는 게 이제 그 키워드에 딱 닿으면은 바로 떠서 제가 바로 구매하는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거래가 성사됐던 네. 케이스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구글에서 저도 그 나름대로 검색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이 있네요. 이제 검색을 위한 검색 방법도 검색을 해서 먼저 보는. 그래도 이제 아날로그로 돼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을 사실 이제 디지털로 옮겨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옮겨서 관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만년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만년필 많이 쓸 때는 항상 여기 이렇게 잉크가 묻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여기 깨끗해갖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그래도 가끔은 펜으로 좀 쓰려고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날로그로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종이에 어떤 메모한 거라든가 출력돼 있는 출력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디오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리는 그 프로그램은 구글 킵입니다. 아, 네, 그걸 그냥 구글 열어서 그 점 9개 누르시면은 바로 볼 수 있는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메모 도구인데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기본 메모만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기본 메모 앱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안드로이드 계열의 뭐 갤럭시 스마트폰을 쓴다. 그럼 이제 S노트를 분명히 쓰실 텐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아이폰으로 바꿨다. 그러면 S노트를 못 쓰잖아요. 네, 반대도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가도 못 쓰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있는 메모를 PC에서도 못 쓰고 사실 조금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서드 파티 형태의 이제 구글 킵이라든가 원노트 같은 외부에 있는 앱을 쓰면 아이폰에서도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되고 태블릿에서도 되고 PC에서도 되는 그런 앱을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린 내용이었고 자 그럼 구글 킵을 왜 쓰냐 구글 킵에 접속을 하면은 굉장히 단순한 이 어떤 포스트잇 형태로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메뉴들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워낙 쉽기 때문에 자 이 화면은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는 IBM 사이트예요. 네. 네, 지금 빨간색 테두리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아까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멋진 스크린샷으로 캡처를 떠서 이렇게 구글 킵에 첨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점 3개 메뉴를 누르시면 이게 없었던 메뉴인데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저 사진 속에 있는 글씨를 실제 텍스트로 변환시켜 주기 때문에 저 텍스트를 갖고 데이터를 재가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캡처를 한다는 거는 이미지화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들을 갖다가 얘가 텍스트로 불러와서 네.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붙여주는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컴퓨터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캡처를 한 거고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냐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구글 킵.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폰에 설치하신 다음에 이제 구글 킵의 이 기능 중에 이제 사진 찍는 기능이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 사진 속에 있는 글씨를 지금 보신 것처럼 다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데 인쇄된 글씨는 거의 100% 정확하게 되는데 문제는 외국어도 돼요. 영어도 되고 뭐 일어도 되고 심지어 뭐 타밀어 무슨 아랍어 이런 거 다 되는데 네. 오타가 나는 게 한자. 한자 중에 획수가 아주 복잡한 것들은 오타가 간혹 있는데 네. 나머지 외국어들은 거의 오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손글씨도 사진 찍으면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발로 쓴 건 안 되고 야, 또박또박 쓴 것만 손으로 쓴 가능하다. 것만 네, 손글씨만 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앱인데 저는 못 씁니다. 네,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못 쓰실 거예요. 아, 안드로이드. 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만. 전용이라서 네. 쓸 수가 없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통화 기본 앱에 녹음 기능이 지금 다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설정해서 이 녹음 활성화만 시켜주신 다음에 비토라는 앱을 깔면 얘가 다 땡겨옵니다. 통화 내용을. 그래서 그 통화를 한 내용을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처럼 다 텍스트로 변환해주기 때문에 운전 중에 이렇게 블루투스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뭐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보자. 그럼 메모 안 하면 까먹잖아요. 네. 얘는 그냥 놔두고 나서
전화 통화 목록을 딱 열면 그 통화한 내용들이 다 텍스트로 변환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서 이제 안드로이드로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두 개를 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기업에다가 메일을 보냈죠. 아, 애플용으로 만들어달라. 아이폰용도 만들어달라. 예. 근데 아이폰이 약간 통화에 대한 이런 좀 부분들이 좀 아직 제약은 있어요. 제약이 확실히 있으니까. 국내에서 그 미국 법이 그렇죠. 미국 법이 그 통화 내역을 네. 녹음 못하게 돼 있는 게 되다 보니 그 장비 그대로 우리나라 오니까 그게 안 되고 네.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지메일 수신하기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클로바노트라는 앱. 이건 앱도 있고 이 PC에서 클로바노트 검색하면 웹페이지로도 접속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녹음 기능인데요. 회의할 때 가운데다가 이 스마트폰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1대1 대화할 때 이렇게 가운데다 놓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뭐 강의장에 가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음성이 다 녹음이 된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 이제는 뭐 메모를 막 들으면서 막 빨리빨리 메모하고 그런 게 정말 필요가 없어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또. 이게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좀 이게 뭐랄까 이제 기업 단위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원격 근무를 하면 사실은 그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팀원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 전체 조직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떠한 자료가 있었을 때 그걸 또 공유를 해야 되고 예전 같으면 뭐 해당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보내고 뭐 자료를 주고 받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로컬에 막 쌓이고 엉망이 되고 그걸 공유하려면 힘들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관리나 뭐 어떻게 보면 또 스케줄 관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툴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원격 근무 시대고 스마트워크 시대다 보니까 이 협업이 더 훨씬 더 중요해졌죠. 네, 그렇죠. 같이 옆에 앉아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스케줄 그리고 이제 데이터 요 두 가지 개념을 봤을 때 첫 번째는 그냥 디지털 캘린더로 쓰시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표적인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 아웃룩, 네이버 캘린더가 있는데 저는 구글 캘린더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캘린더의 PC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설정 및 공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화면이 5월인 이유는 5월 26일이 제 생일이라서 일부러 저렇게 과거 내용이 아니고 네. 제 생일이라서 캡처해놨다. 네. 혹시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신 분들이 너 옛날 거 자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 생일이라고 먼저 제가 편집해서 양력, 네, 양력입니다. 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교육팀 캘린더라고 있는데 캘린더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팀별로, 부서별로, 뭐 프로젝트별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캘린더를 만들고 그 캘린더를 설정 및 공유로 가서 초대를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한 3-4명이다. 그러니까 많지 않다. 그러면 이 3-4명이서 서로 자기의 캘린더를 서로 양방향으로 공유해서 쓰면 제가 있으면 나머지 3사람의 일정이 저한테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뭐 20명, 30명 좀 인원이 많다 그러면 공통의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공통의 캘린더에 나머지 인원들을 다 초대해서 쓰는 그런 형식으로 쓰시는 게 또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20명이서 양방향으로 공유하면 캘린더가 너무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쓰시면 되고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는 설정 및 공유에 들어오셔서 특정 사용자가 공유에 그 상대방의 그 구글 계정, 그러니까 지메일 주소를 쓰시고 공유만 하시면은 바로 캘린더를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게 지메일 주소만 가능한가요? 네이버나 다른 계정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그 계정도 돼요. 네, 근데 가능하면은 지메일로 새로 만드시는 게 좋죠. 왜냐면 네이버 계정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뭐 구글 드라이브나 캘린더 다 쓸 수 있는데 지메일로 들어가면은 지메일이 없다고 나와서 메일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실 때 그냥 지메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캘린더랑 구글 태스크스 이 앱 두 개를 쓰시면 이제 스케줄 관리, 투두리스트, 일정 공유, 공유 캘린더 이런 기능들 다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데이터죠. 데이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쓰시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고요. 협업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 저는 아직까지는 구글 드라이브,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무료로 제공하는 용량은 15GB. 동영상 같은 거 넣지 않으면 적은 용량은 아닌데 뭐 이미 다 유료로 쓰고 계시죠? 네, 저도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네. 공유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메일로 공유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 구글 캘린더 같은 경우는 그 캘린더에 초대를 하려면 지메일 주소를 꼭 알아야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냥 URL로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에도 URL 공유가 있죠. 그거는 이제 공개라서 네. 그건 빼고 URL 공유가 있기 때문에 지메일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 폴더나 파일에 접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의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이 공유라는 개념을 보면은 그 공유되어 있는 파일이나 어떤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썼다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강점들이기 때문에 협업을 꼭 하셔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구글 드라이브 같은 협업 도구들을 좀 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실예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 도구라는 파일을 제가 열었는데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 문서에 여러 명이 접속해서 문서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옆에 댓글을 활용해서 어떤 수정이나 해야 될 말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따로 뭐 메신저를 통해서 뭐 어디 수정해달라 이런 말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더를 공유하면 폴더 자체에 업로드되는 파일들은 자동으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부서별로 프로젝트별로 팀별로 이런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잘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타 뭐 원드라이브도 있고요. 네이버 마이박스 같은 또 다른 클라우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에 맞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거의 이제 네. 구글에 있는 이제 서비스를 이제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제 90이니까 또. 네. 네. 그런가요?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앱들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글 위주로 해주셨는지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거 잘못하면 이거 구글 광고 아니냐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네네네. 같아서. 제가 뒷부분에 이제 그 원드라이브랑 네이버 마이박스 말씀드렸고 그 또 드롭박스도 있고 뭐 그냥 박스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은데 다 써본 제 입장에서 무거운 파일만 공유하는 걸로는 사실 드롭박스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피스 파일이 정말 많이 사용되는 기업에서는 또 원드라이브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속도라든가 안정성 면에서는 다 써본 제 입장에서는 구글 드라이브가 오류도 가장 적었고 속도도 가장 빠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구글 드라이브를 말씀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클라우드들이 맞을 수도 있다. 캘린더 같은 경우도 사실 오피스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룩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바일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컴퓨터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태블릿이나 특히 스마트폰으로도 웬만한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는데 그러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캘린더 관련된 앱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아웃룩과 동기화가 되는 앱, 구글 캘린더와 동기화가 되는 앱, 네이버 캘린더와 동기화가 되는 앱들을 찾아보면 구글 캘린더 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 캘린더랑 동기화되는 앱은 네이버 캘린더 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웃룩은 좀 중간 정도 되고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오해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영상이나 이런 대용량 이제 파일을 많이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드랍박스를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피스도 이제 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원드라이브나 그냥 각기 그 맞는 환경에 따라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구글은 사실은 이제 쉽게 뭐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강하자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 무료 서비스가 많잖아요. 네, 네. 나머지는 대부분 다 유료 서비스라 그래서 우선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더 크게 소개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제 대부분 뭐 아마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사용자면은 안 깔려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쓰고 있는 이제 뭐 일종의 이제 국민 앱이죠. 카톡. 예, 카카오. 네. 예, 카톡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카톡을 좀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좀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메일로 보내야 되는 것도 카톡으로 막 보내고 뭐 이러는데 이거를 좀 더 저같이 안 지워도 조금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안 지워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지워야 되는 건가요? 인간관계를 끊거나 아니면 아 그렇군요. 단톡방에서 왕따가 당하는 방법 외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카카오톡을 안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사실 이거 얘기하면 또 약간 옛날 사람 느낌 나는데 컴퓨터에 네이톤을 다 깔고 썼던 시절이 있잖아요. 아 네이트 예, 잊을만하면 나오는. 네. 야. 이제 네이톤이 몰락하게 된 건 저는 아마 돈 빌려달라는 스팸 메시지가 오고 나서부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그런 식으로 카톡을 컴퓨터에 이렇게 해놓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메일보다는 편하죠. 전 이메일보다는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편함 속에 감춰져 있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일단은 카카오톡을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메일 같은 경우는 쭉 히스토리가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제 누가 어떤 이메일을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그렇죠. 이직하거나 이거 사실 카톡 쓸 때 제일 불편한 부분인데 이 사람 이직했거나 퇴사했는데 방에서 안 나가요. 네, 이런 경험 엄청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안 나가서 방을 새로 만들고 방이 이제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기 이 영상 보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오는 메시지 중에 과연 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까? 네. 아마 거의 90% 이상은 사실 읽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일을 하다가 카톡이 오면은 이걸 읽으면 불필요한 거고 또 읽으면 불필요한 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제 안 읽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그렇게 되면 놓치게 되고, 네. 그 외에도 뭐 닉네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적으로 쓰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헷갈릴 때도 있고 일주일 열흘만 지나도 그 파일을 복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메신저를 쓰신다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슬랙.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업무용 메신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슬랙의 장점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카카오톡의 단점을 얘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이나 퇴직자가 있으면 내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별로 부서별로 방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파일이나 메시지들도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업무용 메신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구글 캘린더에 공유 캘린더가 우리 부서 공유 캘린더가 있는데 그 부서장님이 어떤 중요한 회의 스케줄을 올렸다. 그러면 그냥 카카오톡만 쓰신 분들은 그 부서장님이 또 단톡방에 와서 몇 월 며칠 날 일정 공유했으니까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앱을 연동시키면 알아서 어떤 그 캘린더의 변화가 생길 때 여기서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같이 쓰시면 굉장히 어떤
불필요한 시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에도 이런 슬랙과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데 뭐 잔디라는 서비스가 있고 잔디 같은 경우도 이 슬랙과 굉장히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돈 안 내고 그냥 가볍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 챗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슬랙과 잔디의 기능에 100%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업무용 메신저로의 어느 정도의 기능이 들어가 있고 좋은 거는 구글 챗을 쓰다가 구글 미트를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네, 기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줌이라든가 구글 미트, 뭐 팀즈, 그다음에 웹엑스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또 이제 화상으로도 하실 수 있고 근데 한 2, 3년 전부터 또 게더타운 같은 약간 메타버스 형식의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 도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협업 도구로 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노션 같은 경우도 잘 활용하시면은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메신저 없이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홍수라고 그래야 될까요? 너무 네. 넘쳐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사실 선택하는데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 초반에는 슬랙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오피스 365로 다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간혹 이제 그러니까 이제 TFT를 구성해서 외부 인력과 뭔가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아직 슬랙을 좀 쓰거든요. 그럼 이제 외부인하고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각자에 맞는 기업에 맞는 그런 특징에 따라서 이런 도구들을 선택을 해서 이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선택이 좀 어렵다. 아니면 또 다른 도구를 좀 찾는다 싶으면은 저희 구기모 강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니면 여기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네. 강사님이 보시고 연락을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댓글 자꾸 보셔야 돼요.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댓글 뭐 좋아요 이런 거 엄청 또 자주, 그것도 검색으로 또 찾아내는 네. 게 거가라 아까 생각이 드는데. 구글 알림이 구기모 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야, 욕하면 안 되겠네요. 듣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좀 어떤 툴을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다양한 폭넓은 그 도구를 그다음에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준비를 해서 네. 어떤 좀 특정한 도구를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는 것도 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환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하고, 저도 이불을 덮고 자지 않고 있다가 어젯밤에는 이불을 덮고 자는 그 정도가 됐는데요. 이제 건강에 이제 늘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 좀 더 나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